평균 기온이 1.4도가량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강수량도 123mm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절도 보면은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지금 짧아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름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작물이 재배하는 한계선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저기 한라봉 제주도에서만 하냐 충청도 충주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양파 같은 것도 사실 전남 지역이 이제 주산 지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는 양파도 요새 이제 무안이 양파 유명하잖아요. 양파가 잘 안 돼요. 지금 이것이 지금 전라북도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지금 양파 재배하라고 자꾸 홍보는 하는데 부동산만 있던 분들이라서 잘 접근을 안 하셔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기계화까지 이렇게 조금 지원까지 해서 이렇게 좀 작업을 좀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파 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재배 적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하고 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리를 좀 예로 들까요? 보리가 사실 충남 이남 지역에서만 사실 재배를 했어요. 근데 충청도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까지도 저희 보고 좀 종자를 좀 달라고 요청 전화들이 오고 있습니다. 보리 재배 적지도 계속 좀 북상하고 있다. 그리고 쌀 품종도 마찬가지예요.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나 이런 것들이 적지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신농지의 품종도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재대응성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바뀌어야 될 품종이긴 합니다. 다만 이것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저희가 교체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열돔 현상에 대해서 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태풍이 하나도 안 왔어요. 아시죠? 왜 안 왔냐? 자, 여름 되면은 북쪽 중국 위쪽하고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고기압이 형성되는데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우리나라 한반도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요. 그리고 북태평양 여기서 태풍이 원래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고기압이 또 한반도로 또 정확히 또 향해서 한반도 중심에서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은 고기압끼리 만나면은 공기가 순환이 안 되거든요. 고기압하고 저기압이 만나면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한반도에서 다 만나다 보니까 이 안에서 공기층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실 효과가 발생돼요. 여름철 굉장히 더웠죠. 재작년도 그렇고 이게 이 열돔 현상 때문에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다 걸려가지고 일본 쪽으로 확 다 틀어서 가버린 거였어요. 태풍이 이렇게 접근을 못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편사풍이나 이쪽 기조를 타고 중국 쪽에서 비례되는 해충들이 있죠. 날라오는 해충. 겸혈구하고 홍명나방이 대표적이죠. 그놈도 형성이 안 되니까 우리 내륙까지 접근을 못해요. 오다가 형성됐다가 바다에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비례해충이 거의 발생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덤으로 또 하나가 더 생겼죠. 황사랑 미세먼지 다 어디서 오죠? 중국에서 오잖아요. 중국에서 황사도 이것을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동업 쪽에는 조금 불리한 기상 조건이 좀 형성이 되고 있지만 나름 또 다른 쪽에서는 또 유리한 또 기상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일본이 쌀값이 지금 몇 배 올랐다고 했죠? 기존보다 3배가 올랐습니다. 3배가.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자포니카 계통 쌀 품종 계열이 똑같아요. 쌀 밥맛이. 그러니까 쌀값이 오르니까 우리나라 한번 놀러 왔을 때 3분의 1 가격으로 쌀을 사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매대까지 이제 설치해서 사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한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그러면 일본 쌀값이 저렇게 비싼데 우리나라 쌀을 한번 수출하는 걸 한번 검토해보자. 그 지시까지 내렸는데 문제가 뭐냐? 일본은 쌀에 대한 관세가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국 이미지가 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일본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수입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일본 쌀 생산량이 감소되는 것은 일단은 기후 변화로 인한 풍작 이런 것도 많이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일본도 우리 농협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거든요. 일본 농협이 쌀 재고량 갖고 장난을 좀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부에서 이것을 좀 못하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같은 편이 돼가지고. 그 전에 이제 고이즈미 총리라고 그 아들이 고이즈미 장관이라고 하죠. 그 친구가 이제 이것을 해결하려고 가서 농협이 이제 협조를 안 해주니까 인터넷으로 싹 풀어버려서 쌀을 갖고 일시적으로 쌀값을 조금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일본은 내각제라서 수시로 장관들이 자리를 바꿔요. 그래고 그 농림부 장관 하다가 다른 데로 또 옮겨 가버리니까 쌀값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어쨌든 일본이 굉장히 좀 쌀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좀 곤란한 상황이다. 요거요. 기상 얘기 계속 했는데 이 분할기라든지 생식생장기라든지 여기에 적합한 기온이 있습니다. 사실 기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로 중요한 거 등습기 기상이 가장 쌀 수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그래프에는 21도에서 22도로 적혀있죠. 다른 책자에는 22도에서 24도라고 적혀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등습기 전에 기상 이런 것들이 26%의 수량을 좌우합니다. 등습기가 언제죠? 출습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습 이후의 기상이 74%, 거의 80% 가까이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습이 다음부터 기상이 좋아야 수량이 많아지는 거겠죠. 당연히.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요. 기존에는 이제 온도가 이런 식으로 늦게 올라갔다가 중간에 최고 기온도 조금 떨어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등습기 후반기로 갈수록 이렇게 낮은 높이의 그래프를 형성을 해요. 근데 최근은 이 빨간색을 보시면은 조금씩 더 높아졌죠. 자, 수량을 좌우하는 기상 조건이 언제라고 했죠? 등습기가 가장 큰 좌우를 한다고 했죠? 여기에 맞추려면은 뭐를 빨리 심어야겠어요? 늦게 심어야겠어요? 조금 늦게 심는 것이 유리해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몇 년 동안 우리 관내 농가분들 생산량 조사를 한번 해보면은 이모작이 더 나오긴 하지만은 절대 일모작보다 생산량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그 10년 동안 저희가 통계치 한번 보면은. 근데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죠. 수확기에 비가 와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작년에는 늦게 수확한 포장이 조금 수량이 더 떨어지는 이제 좀 반대의 경향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보내기 하실 때 항상 시작을 옆에서 누군가 빨리 서두르면은 나도 해야겠지. 수하다 이제 시작하다 보면은 이제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조급해하지 말라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기상 변화에 따른 병해충 발생 동향을 보면은 일단은 미화명가방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일단 전체적인 면적은 줄었지만 밀도는 좀 높아졌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저희가 주시하고 있는 병해충 세균별발병 출수기 때 비가 오고 온도가 좀 높았을 때 발생되는 병입니다. 다만 요놈은 곰팡이 계통이 아니에요. 세균병입니다. 세균병. 벼농사 지으면서 세균이 병원균으로 활동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흰잎마늘병하고 세균별발병. 근데 이 두 가지는 일반 약재로는 거의 방제가 안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살짝 예방용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세균성이기 때문에 방제를 뭘로 해야 하냐? 마이신 계통 약제가 있어요. 항생제죠, 항생제. 이 계통이 그나마 다른 약제에 좀 효과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깨심은병 계속 좀 주시하실 필요가 있고, 자, 대책을 한번 푸셔야죠. 세균별만병. 세균별만병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종합살균제 있죠. 이것은 한번 발생되면 그냥 효과 없다고 보셔도 돼요. 다만 예방용으로 출수기 전에, 오히려 출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살포를 했다. 그러면 살짝 예방용으로 병원이 딱 침투했을 때 그 자리에서 침투를 못하게끔 하는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발생된 다음에는 좀 방제가 잘 안 돼요. 자, 그나마 좀 효과가 있는 게 마이신 계통, 가스가마이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약제가 그나마 좀 세균별만병에 좀 효과가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약제는 사실 저희가 올해 2학년 나방 지금 방제하고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추가로 농가분들한테 좀 공급을 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상황을 좀 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깨시무늬병 발생되면 이미 늦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삭거름 1200평에 한 포 정도 추가로 증량 공급할 계획이에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해서 이렇게 가기로 일단 방향을 좀 설정했다는 거. 어쨌든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질소 성분으로 따졌을 때 필요 사용량이 한 10% 정도 더 증량해서 공급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지금 진흥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증량을 하는 게 맞아요. 표준 매뉴얼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걸 무시하고 지금 제 경험상으로 이 정도는 도구가 큰 영향 없고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 싶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진흥청의 시험 연구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저희가 앞으로 한 3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장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삭거름을 조금 더 늘렸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필요, 어쨌든 정량보다 더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자, 그 부분은 본인들이 잘 감당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하명나방, 위성은 이하명나방을 꼭 말씀드리고 가야죠. 저희가 지금 어쨌든 위성적이 5년 6년 동안 계속 고생을 하셨어요. 어쨌든 꾸준히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인 덕에 어느 정도 이제 면적을 좀 줄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내년에 올해는 한번 제대로 뿌리를 한번 뽑아보자 해서 저희가 작년에 준비한 것이 군산시 관내에 이하명나방제 발생되는 지역을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상담사님들 통해가지고 여기 위성동 열대자부터 해갖고 해칠, 해파 이쪽 구역, 이쪽이 사실 제일 그동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구역 안에서도 사실 해파 지역인가 이쪽은 좀 방제가 좀 잘 됐더라고요. 근데 현장 가서 보니까 나중에 해칠이랑 열대자 일부 지역에 아직도 밀도가 많은 포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방제 어떻게 하시라고 했죠? 6월 중순에 일하기 때 꼭 스미치온 살포 하셔서 방제 하셔야 한다. 참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많이 했어요, 사실. 자, 어느 정도 방제 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하명나방 좀 발생률을 엄청 줄이셨어요. 근데 현장에서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불만이 뭐냐? 한참 모내기 하고 있는데 6월 15일이면은 모내기 하고 있던 때 아니에요. 모내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간에 가서 약 주냐? 흐름이 끊겨가고 이거 안 된다.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몇 년 동안 시달리신 분들은 그때 잠깐 좀 피곤하고 보시겠지만 약 줘서 방제하신 분들은 나름 방제 성공하셨어요. 사실 그때 잠깐 고생하셔가지고 1년 동안 좀 편하게 지시면 그래도 성공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어쨌든 이제 농가분들도 말씀들 많으시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이제 또 불만 사항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전체 지금 방제 대상 면적을 이런 식으로 옥구, 해연, 대야, 미성도까지 해가지고 한 3,000헥타 정도 저희가
광범위하게 좀 구역을 좀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하기 방제는 저희가 이 구역은 공동 방제, 농협에다가 지금 방제만 구성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작업 일정하고 관련 없는 분들이 직접 포장, 방제까지 다 하시는 걸로 일단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제 이게 뚫리면은 저희도 이제 장담을 못해요. 일단 저희는 완벽 방제는 바라진 않지만은 한 3년 정도는 이런 방식으로 그 전에는 저희가 약재만 나눠드리고 알아서 그 시기 때 방제하시라고 좀 소극적인 형태로 저희가 방제 지도 사업을 했어요. 자, 이제는 저희도 더 이상 그런 소식이 없습니다. 사실 방제까지 하는 걸, 방제 작업까지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좀 능동적인 방법으로 이제 바꿨으니까 이렇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다만 저희도 이제 예산이 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에는 저희가 살균제라든지 살충제라든지 이런 이제 뭐 병해충 예찰 결과 상관없이 전면적에 대해서 전 농가들에 대해서 살균제 한 종, 살충제 한 종 이런 식으로 약제를 지원해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방향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찰을 좀 자세하게 좀 진행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방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침을 좀 바꾸겠다. 아시겠죠? 기존에 이제 봤던 대로 이제 일괄적으로 주는 농약 지원 사업은 저희가 조금 지양을 할 계획입니다. 꼭 문제가 되는 병해충 중심으로 저희가 예찰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좀 방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아시겠죠? 물론 예산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전 면적에 지원할 가능성도 있어요. 현재 재정이 조금 계속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벼농사 분야 신기술. 벼농사가 뭐 사실 신기술이랄 게 별거 없어요. 이제 뭐 마른 논 썰어질 재배 기술인데 이제 여러분들 1차 로타리 칠 때 불 덮고 로타리 치고 썰어질 하는 작업을 마른 로타리 치는 기술로 바꿨다 이거예요. 이걸 하면은 이제 작업 일정도 좀 단축을 시키고 제초제, 초기 제초제에 사용하는 것을 한 번 정도 또 생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도에서 개발된 신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드론이 사실 요즘 방제는 다 드론으로 하시죠?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드론이 문제가 뭐냐? 자, 처음에 나올 때 드론 한 픽제 물약 줄 때 몇 리터 갖고 시작했죠? 15리터, 10리터 갖고 시작했죠. 자, 원래 기능청에서 뭐 항공 방제 농약이 등록되는 것이 이 드론 개발 속도보다 사실 더 더뎌가지고 따라가지 못했어요, 사실. 근데 최근에 이제 기능청 담당자들하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량은 최소한 한 필지에 80m 이상이에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드론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지더라도 몇 리터 갖고 한 필지 있으시죠? 20리터 갖고 사셔요. 40리터 쓰시려면은 방제비를 한 번 또 더 주셔야지. 3만 원 줄 거 이제 6만 원을 줘야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드론을 살포하시는 분하고 논 주인하고 이제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용을 더 써야 하거든. 문제는 뭐냐? 드론이 이렇게 약재를 살포할 때 기산이 또 엄청 많이 돼요. 그리고 약재가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농약이 물에 녹지 않으면 대부분의 농약은 효과가 없어요, 사실. 근데 그 약재가 아무리 집투행성이 있더라도 땅 밑에까지 제대로 꼭 젖어야 제대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자, 여러분들 2학기 때 드론 갖고 방제 열심히 하시죠? 자, 이하명충 어디 살죠? 편대 밑에 살아요. 2학기 때 한번 방제해봐야 방제가가 사실 거의 안 나와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기능청에서 뭐 AI 노즐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장담을 못 하겠어요. 이것을 지금 배치하기 위해서 나오는 또 기술이 무복도 융목 기술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급 가능성은 없어서. 자, 봄 스프레이 승용 방제기 좀 보신 분들 계시나요? 자, 이것이 지금 드론 가격에 비하면 일제의 것이 지금 한 8,8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국산이 한 4천 얼마에서 5천 얼마 정도 되고,
그나마 지금 들어온 대체형으로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방제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양쪽에 날개를 쫙 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싹 주는 거예요. 방제 속도는 드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물량이 지금 한 번 채우면 900리터거든요. 한 3필지 정도 가능해요. 옛날에 여러분들 고성능 분무기로 줄 딱 잡고 들어갈 때 보통 400리터짜리 갖고 쓰셨잖아요. 그러면 이 드론의 조금 취약한 부분은 이것이 좀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 사업도 조만간에 조금 시범 사업으로 지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한때 시범적으로 지금 사업을 편성을 했고 반응이 좋으면은 이제 조금씩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번 물 충전하면 세필지까지 커버가 가능하고 일본 지역에서 지금 많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재밌는 것들이에요. 현장 사례들 같이 농사하시면서 너무 이제 실패하신 것들 아니면은 문제점 있는 것들이 사실 재밌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보시다 보면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해가 좀 빠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용묘 부분은 가급적 많이 담고 싶진 않아요. 내년에 올해 4월달 정도에서 용묘 교육 별도로 할 거예요. 번역별로 이제 나눠가지고 용묘 교육을 더 자세히 할 거니까 그때 또 들어보시고 중요한 것만 담았습니다. 용묘 부분은. 자, 용묘 보면은 5월 5일, 5월 초죠. 아까 기온 좀 낮았다고 했죠. 용묘 기간에. 자, 상자 쌓기를 하시는데 창고 안에서 하셔요. 자, 이 상자 쌓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뭘까요? 아니,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은 농가분들 뭐 거의 30장 가까이 쌌는데 세금에는 큰 영향 없어요. 사실 기본 표준은 20장입니다. 20장 기내가 좋긴 한데 뭐 이거 한 30장 정도 쌓은 거거든요. 30장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 보온덮개를 안 한 거예요. 보온덮개. 창고에서 용묘를 할 때는 보온덮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온도가 좀 낮은 곳에서 하실 때는. 자, 이게 왜 그러냐? 직장 사진을 보시면 아시는. 자, 딱 일주일 뒤에 보니까 상자 쌓기 일주일 하는 것도 좀 어렵죠? 온도가 실내 온도가 12.5도, 상자 윗부분은 뭐 25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온도가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었어요. 근데 가운데만 볼록 올라왔죠? 왜 올라와요? 싹이 이제 자라면서 가운데는 잘 자라니까 가운데 싹이 싹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가장자리 봐봐요. 높이가 그대로죠. 위에를 딱 뜯어보니까 가운데 쪽은 이렇게 싹이 그래도 잘 올라와요. 밑에는 싹이 아직도 안 올라왔죠? 자, 상자 쌓기의 핵심은 온도입니다. 온도. 실내에서 용묘를 할 때 이렇게 특히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곳에서 상자 쌓기를 할 때는 보온덮개 필수입니다. 필수. 주변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온도를 계속 열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서만 나오죠. 자, 근데 더 큰 문제죠. 이미 생육이 이렇게 벌어졌어. 요런 놈이 딱 밖에 이제 깔아놓는 순간 생육이 더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뭐 육묘교육 때 더 말씀드리겠지만, 자, 요 놈을 살려야죠. 이제 어떻게 살려야죠?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분이 사실 이분 이제 일주일 정도 됐으니까 가운데가 좀 더 자랐잖아요. 그냥 내보내지 말아라. 상자 살짝 좀 돌려갖고 번거롭지만 바깥쪽 좀 덜 자란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가게 좀 돌려가지고 온도를 맞춰갖고 싹을 좀 최대한 좀 균일하게 끼워서 내보내라. 한 2, 3일 정도 더 있더라고. 근데 상자 깔아놓으려고 이미 다 인부들 고용해놓고 날 잡아놓은 거예요. 내일 나가야 하는데 안 그러면 또 인부 물려하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다 깔아놨어요. 깔아놨는데 상태가 다 이런 식이죠.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리냐?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행히 하우스의 온도가 저 창고보다 온도가 좀 높아서 오히려 생육에는 더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렇게 딱 깔아놓은 상태에서는 생육 환경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물,
최고의 물. 자, 왜 그러냐? 아직 싹이 덜 나온 데 있죠. 이놈들은 싹이 나온 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초엽이기 때문에 이놈들이 식물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종자 상태에 가까워요. 자, 종자에 있는 양분을 지금 빨아먹고 있거든요. 종자에 있는 양분을 빨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자에 있는 양분을 물에 녹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이 정도 상태에서 농가분들이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줘요. 또 어떤 식이냐? 풀이 빨리 절개하려면은 물 2번 이상 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자, 싹 안 나왔죠? 싹 나오게 하려면은 종자에 있는 양분을 녹여야 하니까 물을 하루 한 번 줄 걸 2번으로 나눠서 준다는. 종자가 절대 마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나마 따라와요. 먼저 나온 놈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자, 6묘 15일차 되니까 그나마 따라왔어요. 아무튼 심폐소생해서 살려놨습니다. 다행히 그냥 모내기는 조금 많이 늦어지긴 했는데 모는 거의 안 버리고 잘 아무튼 살려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사례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해당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신고를 받고 나간 날이 4일차예요. 4일차 이날 모파 깔아놓고 4일차 물모짜리죠. 자, 일단 현장 나가서 봤는데 저도 처음 보는 증상이라서 이게 왜 그런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뭔가 좀 말라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딱 모판을 한번 딱 붙여봤더니 모판이 어린 모판을 갖고 물모짜리를 하셨더라고요. 웬만하면 어린 모판은 물모짜리 안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자, 뿌리가 살짝 나오면서 이 구멍들을 다 막은 거예요. 그리고 바닥 상태도 부르지가 않더라고요. 가지고 저쪽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좀 경사가 좀 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첫날에 깔아놓을 때는 얼마나 깨끗합니까? 하얗게 싹도 그렇게 잘 나왔어요. 자, 일단 물이 제대로 안 들어갔으니까 모판이 구멍에 잠겨있지 않냐. 물을 빨리 넣고 빼라고. 잠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네, 며칠 있다가 또 갔더니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모판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물에 잠겨버렸잖아요. 자, 더군다나 여기 나와있던 초엽들 살짝 이제 녹색으로 변하는데 물에 잠기니까 호흡을 못해요. 호흡을. 그러니까 이 이파리가 살짝 끝에라도 좀 물 밖으로 나와 있으면 이파리가 호흡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에 잠기다 보니까 요놈들은 물에 안 잠겨 있으니까 잘 크는 거예요. 근데 물을 이런 상태로 잠가놓고 있으니까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스트레스 받죠. 하고 가서 아니 왜 물을 넣었다 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달려셨어요. 그러니까 배수로가 우리 농보다 높아가지고 불을 한번 집어넣으면은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를 못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모판을 이것은 못 키우고 버렸어요. 다른 분들 좀 알선해서 그냥 좀 노화병에다가 심으셨습니다. 어쨌든 가급적이면 물 관리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어린 모판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이라도 구멍 더 많은 거 물모짜리 하실 때는 아시겠죠? 자, 요것도 비슷한 사례예요. 중간중간에 살짝 막 땜빵 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물모짜리 할 때 뭐가 이제 뿌리가 이렇게 크면서 바닥에 구멍을 이제 막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들어가긴 하는데 중간중간에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반드시 생겨요. 가지고 이 정도면은 용묘 한 10일 정도 이상 진행된 거거든요. 움푹진 붕어인 것이 물이 제대로 중간중간에 구멍이 막혀서 안 들어가는 지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물모짜리 하시는 분들이 사실 물관리 하는 건 간단해요. 그냥 어차피 물모짜리 하시는 분들은 25일 가까이 용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뿌리 형성에 크게 영향 없어요. 그냥 그 시간 다 되면은 어지간한 메테온감 다 되거든요. 분역 2매 정도 나오면은 모판 그냥 물에 담가 놓으셔도 충분히 자랍니다. 죽을 일 절대 없어요. 뿌리도 그냥 시간 되면 잘 형성되니까 그냥 넣었다 뺐다 할 자신 없으시면은 그냥 분역 이파리 2개 물이 안 잠길 정도만 이파리가 완전히 물에 안 잠길 정도만 해서
무판 위로 살짝 물 잠기게끔 갈려셔도 눈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자, 편한 모판하고 어린 모판 구멍 수 차이가 달라요. 근데 요새 이제 이 편한 모판이 잘 생산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린 모판을 갖고 물모짜리 할 때는 조금 각별히 물 관리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성농도 하우스 모짜리 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지금 20년 근무하면서 이런 증상을 처음 봤는데 나와달라고 해서 봤더니 이런 상황이에요. 병이 걸린 것도 아닌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땜빵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사실 그날은 제가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이책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왜 그러지? 그래서 현장을 다시 또 가서 확인을 했더니 뭐 문제가 있었냐. 자, 하우스 모짜리 하시는 분들 보면은 간혹가다 스프링클러 같은 거 연결해서 천장에 이렇게 물을 주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그 물이 이제 떨어지는데 이 스프링클러에서 이제 밸브가 살짝 노화되고 그러시면은 물을 잠궈도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계속 처음부터 깔아놓을 때부터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크고 싶어도 못 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이제 낮과 밤 이제 실내하고 실외 온도 차이가 발생되면 이슬이 맺히잖아요. 실내 거기서도 이제 이슬이 맺히는 지점이 생기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멍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긴 한다는 거. 근데 뭐 모내기 현대는 뭐 저 정도는 아무 문제 없죠. 혹시나 하우스 육묘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제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경험상으로 물모짜리하고 하우스 모짜리하고 실내 육묘하고 세 가지를 놨을 때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하우스 바닥 육묘예요. 아무튼 제일로 관리가 좀 어렵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가스 피해 이것도 요즘 이제 항상 모내기 하면 많이 보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거 제초제 피해라고 하시는데 제초제 피해 아닙니다. 자, 이 사진에도 잘 안 나오긴 했지만은 이렇게 줄 단위로 색깔이 좀 하얀색으로 좀 변한 데가 있고 초록색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줄 단위로 나와 있어요. 증상이 가스피해 나오면 이파리가 일단은 제대로 서질 못하고 누워요. 누운데 부대끼기 때문에 색깔이 연해져요. 뿌리가 활동을 못하거든요. 근데 줄 단위로 나왔어요. 줄 단위로 나온 것은 항상 희귀하고 연관이 있다. 그래서 왜 줄 단위로 나왔을까요? 땅에서는 계속 가스가 돈에서 가스가 나오려면 전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왜 줄 단위로 이렇게 가스가 나올까요? 가스가 나온 건 아니죠. 줄 단위로 가스가 없어진 거예요. 자, 모내기 할 때 땅에 이제 환원가스, 환원가스가 이제 토양 속의 유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해되면서 생기는 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내기를 할 때 바퀴가 쭉 밀고 가요. 그러면 밀고 가는데 좌우는 가스가 이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가스 피해를 안 입고, 자, 바퀴가 안 밀고 간 곳은 이제 가스가 밑에서 조금씩 올라오니까 이렇게 하얗게 가스 피해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뭐 심었는데 이런 식으로 줄 단위로 이렇게 피해가 나온다. 그런 것은 뭐 때문에 된다고요? 가스 피해인데 이항기 발자국에 의해서 조금 증상이 완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자, 불량묘하고 튼튼한 모. 자, 차이가 확연하죠? 튼튼한 모는 기본 이파리 나올 거에 비해서 뿌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불량묘 봐봐요. 뿌리 길이도 얇고 모키는 오히려 더 커요. 자, 뿌리하고 위쪽하고 이파리하고 생육 자체가 불균형한 거예요. 튼튼한 모는 키가 좀 작더라도 뿌리 발육량하고 이파리 발육량이 좀 균형이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하우스 모짜리 아까 사고 많이 난다고 했죠? 여기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게 종자입니다. 종자. 자, 모판 깔아놓고는 뭐가 생육을 가장 좌지우지한다고 했죠? 물관리. 자, 그러면 요놈들이
뭐가 조금 듬성듬성하죠, 이런데. 왜 그럴까요? 종자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자, 하우스 뭐 깔아놓고 간주기 요거 이제 뭐 호스 연결해갖고 이렇게 살살 뿌리든지 이렇게 하면서 물이 이제 한 번에 좀 많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은 구멍이 좀 두꺼운 놈 할 때 상토가 이제 북토가 돼 있을 텐데 흙이 밀리고 종자가 이제 밖으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자, 밖으로 종자가 노출되는 순간 요것은 물 관리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우스 온도 높죠. 물 주고 1시간, 2시간 있으면 종자가 금방 말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은 이슬 조금 흡수해가지고 살짝 또 젖어. 그리고 아침에 돼가지고 또 물 주면 살짝 또 젖었다가 또 건조해져요. 자, 흙 속에 있으면은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종자가 밖으로 노출되기 시작하면은 이거 뭐 일주일 돼도 싹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자는 사실 멀쩡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증상을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 빨리 북토를 넣으셔가지고 크게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좀 생육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이런 식으로 한 일주일 지나도 이렇게 빠꾸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 또 이것도 이제 가스피인데 생각보다 이제 보내기 하고 제가 이제 이 가스피에 나왔다고 이게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현장 나가면은 보내기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뭔가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는 사실 현장에서 막 누워 있어요. 사실 심한 데는. 그러면은 저희 보고 판단을 해달라는 거죠. 그 뭐를 다시 심어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키워도 돼요.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뭐를 딱 이 증상을 발견하고 한 2, 3일 정도 더 사실 지켜봐야 돼요. 한번 뽑아서 뿌리 새뿌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걸 보시면 됩니다. 새뿌리는 보면 하얀색이죠? 그러면 몸살 하다가 이제 나는 살 준비가 됐어. 자, 요 뿌리 하나가 줄기 하나 되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뿌리가 나왔다는 것은 나는 이제 몸살 끝났다. 버틸 수 있다. 높은 확률로 다 버텨요. 그리고 한 포기에 이렇게 막 여러 개 심어져 있잖아요. 딱 하나만 살아 있어도 퍼져요. 새끼 퍼져가고 나중에 부상작용이 나오니까 걱정 말고 새뿌리 나온다 싶으면은 보내기 새로 안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키우시면 돼요. 다만 좀 몸살을 하느라고 좀 부대꼈죠. 생육이 좀 뒤쳐졌으니까 돈에 이제 요소 반푼 정도 조금 더 주시면은 생육을 조금 더 빨리 따라잡겠죠. 자, 실제로 이제 가스 피해 여기 보시면 튼튼한 모 키는 작지만은 뭐가 눕진 않았어요. 쫙쫙 서 있죠.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은 옆에 가장자리 보면 다 뭐가 누워 있죠. 뭐가 어쨌든 키 큰 모가 좋은 게 아니다. 아시겠죠? 자, 손에 이끼가 많이 나오는 포장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이끼를 잘 방제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거 간단합니다. 그냥 이끼탄이나 희망탄 하나 사다가 뿌려 놓으시면 3, 4일 안에 싹 없어져요. 아시겠죠? 가지고 요분이 전화가 와서 이끼탄 희망탄 뿌리라고 해서 제가 며칠 있다가 이제 봤는데 뭐가 또 몸살을 하고 있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자, 바람 불어가고 한쪽으로 다 쏠리니까 여기다가 이제 뽕탕 또 많이 뿌리신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이게 약해가 나와서 이렇게 뭐가 또 몸살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하명나방, 여러분들은 이제 이하명나방 잘 알고 계셔야죠. 자, 일단은 저희가 올해 1학기 때 6월 15일 전후로 공동방제는 웬만하면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모작 하시는 분들 중에 논에서 못자리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하명나방이 그 못자리에도 이렇게 알을 까요. 사실 요 놈을 그대로 논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밀도가 확 퍼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6월 20일 이후에 논에서 못자리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푸직포를 걷어 놓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하명나방이 중간에 와서 알을 까놓을 확률이 높아요. 이거 방지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방지하냐? 육면상처를 이제 사용하긴 하시지만은 육면상처를 이제 하기 이틀 전에, 그러니까 아무튼 육면상처를 하는 날 하셔도 돼요. 모내기 한 하루나 이틀 전에 스미치온 물에 타셔가지고 살짝 뿌려주세요. 목판에다가. 그러면은
스미치온이 약재가 굉장히 독한 편이거든요. 다른 약재에 비해서. 다른 약재들은 알에는 별 효과가 없어요, 사실. 근데 스미치온은 알에도 조금 방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이양하시는 분들 물모짜리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육묘상처리제 한번 살짝 치는 날 같이 스미치온 물에 살짝 녹여가지고 이렇게 관주 한번 해주시든지 분무기로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찜 집어지는 걸로 살짝 뿌려주시든지 그러시면 관계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한두 명만 하셔갖고는 도움이 안 돼요. 주변 분들 다 같이 이런 식으로 방제 작업을 해주셔야 효과가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스미치온을 쓰시는 분들 이제 농도를 좀 잘못 맞춘다든지 중복살 구하게 되면은 반드시 약해가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약해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꽃이 빠지거든요. 걱정 말고 그냥 키우셔야 돼요. 절대 안 죽습니다. 초반에 새끼를 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 회복돼요. 그러니까 약해 나오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뭐 저희한테 따지실 필요도 없고 그냥 키우시면은 생육에 큰 영향 없으니까 안심하고 그냥 좀 며칠만 좀 눈 감고 계시면 다 회복된다. 이렇게 알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초제 이제 뭐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대체로 이렇게 밑둥에 좀 까만색으로 변하는 형식으로 이양봉시 제초제는 증상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양을 했는데 한 일주일 있어도 물이 안 가라앉아요. 여기 뭐냐? 논에 블레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투구새우라든지 물벼룩, 뭐 작은 물고기들 이런들이 계속 땅속에서 움직이면서 흙탕물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농가분들이 저놈들이 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새끼를 못 치게 방해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과학적으로는 검증된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도움을 많이 줘요. 일단 뭐 흙탕물이 생기면은 햇빛을 좀 차단시켜서 수온을 좀 떨어뜨리는 효과는 있거든요. 분할을 이렇게 못하게끔 하는 뭐 그런 건 이미 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더 좋은 점이 있어요. 흙탕물을 만들어 놓으면은 척추 발생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의 90%는 햇빛이 있어야 싹이 올라와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렇게 흙탕물을 만들어주는 논은 그냥 가만히 그냥 놔두시면은 나중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잡초 방지에도. 그다음에 이제 물모짜리 하시는 분들, 자, 요것도 물 관리가 사실 연관이 있어요. 뜬모 25일 정도 됐는데 뭐가 이제 노화돼 갖고 뜬모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뜬모가 별건 없습니다. 발생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본적인 발생 양상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뜬모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뜰모에 심어도 되겠죠? 바로. 근데 물을 이렇게 목탑 밑으로 지금 담가놓고 관리하고 계셔요. 이분도. 근데 이분도 모판이 어린 모판 갖고 쓰셔야 돼요. 물 관리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냥 살짝 담가 놓으셔야 돼요. 이 정도 됐으면은. 근데 밑바닥에서 물을 끌어올리니까 부분적으로 이제 계속 뭐가 빨아먹을 영양분이 없어요. 이때쯤 되면 상태에서는 더 이상 빨아먹을 게 없어요. 너무 물이라도 빨아먹어야 아들이 조금 더 버티거든요. 이게 그나마 이분이 신고를 좀 일찍 하신 거예요. 좀 초기 증상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빨리 지금 내일이라도 빨리 이제 보내기 하셔갖고 이제 뭐 별 문제 없이 이양 작업은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연주장애 이제 뭐 시내에 이게 좀 이쪽이 농수로인데요. 실제로 이제 농수로는 아니고 저쪽에 생활하수가 이렇게 끼어져 들어오더라고요. 주변에 뭐 공장 같은 게 있는지 싶은데 여기 염농도가 13배 이상 초과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처음에 발견했을 때 이게 보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이제 염농도가 13배인데 절대 못 큰다고. 근데도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월 달에 중순경에 한번 갔더니 키우고 다 심으시긴 심으셨어요. 근데 봐봐요, 상태가 반절도 못 먹었어요. 사실 이분은 좀 안타까워가지고 보상이라도 받으시라고 환경정책과 좀 연결을 해드렸더니 거기서도 좀 곤란하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본인이 조금 다 떠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같은 날 심은 포장입니다.
어느 쪽이 분할이 잘 돼 있어요? 왼쪽이 훨씬 낫죠? 자, 이게 왜 그러냐? 아까 뭐 소질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 거예요. 사실 같은 날 심은 거예요. 똑같이 11모 같고. 자, 왼쪽은 사실 정상의 정상 건강으로 갖다 키우니까 몸살 기간이 엄청 적은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지금 오크농협에서 가져다 심은 거거든요. 오크농협이 사실 용묘장이 좀 말이 좀 많았거든요. 사실 이 용묘 담당자가 이제 초보자다 보니까 용묘 기술을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어쨌든 모가 키가 크고 상대적으로 뿌리가 발육이 잘 안 된 모는 어떤 포장에 이양을 하더라도 몸살 기간이 길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날 비교했을 때 새끼치는 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발생된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논에서 잡초, 올방개하고 올챙이 불행이만 잡으면 크게 문제될 일 없죠.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사진이나 이런 측정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보여드리지를 못했어요, 사실. 자, 기본적으로 여기 논 주변에 이제 벼보다는 살짝 늦게 올라와요. 근데 나중에 한 25일, 30일 정도 되면은 벼만큼 이제 키가 커요, 사실. 올방개나 올챙이 고랭이가. 현재는 뭐 올방개나 올챙이 고랭이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약으로 다 방제가 되기 때문에. 자, 제가 현장 돌아다니다 보니까 7월 초에요. 6월 말 정도 해서 뭐 약해가 나왔나 싶어갖고 이 빨간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한번 가서 봤더니 올방개더라고요. 저 지금 빨갛게 변한 게. 이게 뭐냐? 자, 후기 제초제, 후기 경염처리제죠? 살초대첩이라든지 바사그라 요걸 친구예요. 올방개가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 위에는 이게 빨갛게 꽃이 나지죠? 근데 밑에는 쌩쌩해요. 자, 제가 장담하는데 살초대첩이나 바사그라 경염처리제 있죠? 후기 경염처리제 이것은 앞으로 판매가 되더라도 농가들이 구입률이 엄청 떨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모내기하고 30일 정도 되면은 표 키가 이만큼 커요. 여러분들 후기 제초제 뭘로 주셔요? 드론으로 주죠? 드론으로 뿌리는데 약재가 이 땅 밑에까지 내려갈까요? 절대 안 내려갑니다. 앞으로는 경협처리제 갖고는 잡초 관계 못해요. 그냥 그 해의 잡초 관계는 거의 실패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방법을 제시를 해야죠. 저희가 입제를 주셔요. 입제. 자, 책에 써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상표 홍보 안 하는데 갑부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앞장에. 자, 입제액을 줬더니 뿌리가 흡수를 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다 죽여요. 근데 경협처리제를 쓰면은 안 죽어요. 자, 갑부촌 적어 놓으셨다가 내 논에 올방개가 나왔다, 올챙이고랭이가 나왔다, 구분 못 하셔도 됩니다. 갑부촌으로 입제, 상자처리제처럼 생긴 거니까 이걸로 방제하시면은 한 3, 4일 정도 되면은 잎이 하얗게 마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변홍사 연구회랑 그리고 우리 센터 포장에다 직접 실험까지 다 해서 데이터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냐? 여러분들 모내기하고 25일 정도 되면 물떼기 시작하시죠? 그때 물떼기 직전에 물 5cm만 남겨놓고 거기다 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떼기 다 끝나면 거의 다 죽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약재 중에 거의 지금 올방개하고 올챙이고랭이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협처리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아시겠죠? 네. 네?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네, 말씀해 주신 장문으로 말씀해 주는데 볼피 장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볼피요? 볼피. 피는 사실 평사 치면서 잡기가 그렇게 좋은 풀은 아니에요. 사실 피 종류는 벼하고 가장 유사한 잡초예요. 사실 일반 제초제로 잡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왕우렁이 한 번만 드세요. 왕우렁이로 잡을 수 있어요. 네. 무렁이장. 예, 제초제 대신에 왕우렁이 한 번 드시면 잡을 수 있어요. 무렁이장. 일반 제초제로는 사실 옛날부터 피는 전체적으로 좀 찾기가 어려운 풀이거든요. 그리고 벼하고 성분 특성이 무렁이장. 거의 유사해요. 가지고 약재 자용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피자마나 피제로 같은 약재 같은 것들 나중에 개념처리제를 사용을 하면은 약해가 오는 대신에 피를 잡으려면은 한 5배 정도 농도로 더 살포를 해야 죽을 정도로 피는 상대적으로 잡기 어려운 풀이에요. 그러면 목에 어쨌든 들어가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왕무럭이 한 번 드시면 잡혀요. 밭사그랑 피는 거야, 아마. 예? 밭사그랑 피.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데 약해가 나오니까 제가 추천은 안 해요. 그리고 100% 죽어요. 팥사그랑 잘 듣는답니다. 근데 제가 밭사그랑 피라고 네. 300g짜리. 자, 어쨌든 물약이에요. 물약. 경험처리제 앞으로 쓰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드론으로 하시는 분들 좀 어려워요. 더 키가 큰 상태에서는 갈수록 힘들어진다. 경험처리제는. 자, 어쨌든 그렇게 좀 잡초 방제를 좀 해주시고 시간이 좀 많이 되니까 약해 사례 이런 것들은 조금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충기제초제 약해 사례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좀 가운데 쪽이고 이쪽이 좀 가장자리 쪽이죠. 대충 육안으로 봤을 때 키가 가장자리가 좀 작죠? 자, 충기제초제를 뿌리는데 입제로 된 걸 뿌리신 거예요. 이렇게 비료 살포기에 담아갖고 미스트기로. 자, 어떻게 뿌렸냐? 눈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너무 가장자리로 이렇게 뺑 두르면서 한 필지 분량을 내봉다리 이렇게 싹 뿌리신 거예요. 이게 가운데는 약이 안 닿는 거예요. 근데 가장자리는 이렇게 내봉 한 필지용을 다 뿌렸으니까 약이 닿는 데는 어떻게 돼요? 충북 살포되죠. 그러니까 부대낀 거예요. 키가 안 커. 하고 키를 재봤더니 뭐 정상적인 거에 비해서 한 5에서 10cm 정도 약해가 나와서 키가 쪼그라들었어요. 자, 요거 어떻게 또 키워야죠? 얼른 여기도 이 생각 안 좋은 데다가 요소 조금씩 뿌려주면 금방 또 회복됩니다. 어지가 너무 죽진 않아요. 자, 여기도 그 포기를 뽑아보면은 밑둥이 이런 식으로 까맣게 또 변해 있어요. 이게 이제 제초제 전형적인 약해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가 막 쪼그라들어요. 이 정도 되면 새끼 치는 것도 조금 부대껴 하고. 자, 이것은 중간에 빵꾸가 났고 그리고 잎 색깔도 살짝 연하죠. 새끼도 많이 안 쳤어요. 이건 어떤 제초제 약해냐? 자, 뭐 전보라는 뭐 약재가 있더라고요. 한 필지에 한 10개 정도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약이 요만큼 커요. 둥전 크기, 둥전 모양으로 생겨갖고. 근데 요놈이 물 위에다가 이제 주는데 이렇게 막 떠당기면서 확 퍼지거든요. 근데 요놈이 요런 변대 하나 딱 붙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쫙 퍼지면서 이 변대는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농도가 엄청 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빵꾸가 나는 겁니다. 그냥 변대 하나를 그냥 녹여버려요. 사실 뭐 약재 효과는 좋긴 하지만은 저런 부작용도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먹놀인제 이쪽은 미성지역은 이제 산이 없어가지고 먹놀인제 나올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먹놀인제가 이빨이 없어요. 빨대로 쪽쪽쪽쪽 빨아먹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파리를 왜 이렇게 빨아먹냐? 요 끝에도 이렇게 돼 있냐? 왜 그럴까요? 이 빨대가 이 잎은 얇기 때문에 빨아먹을 데가 없어요. 사실 변대 밑에 부분을 동그랄 때 굵을 때 거기를 쪽쪽 빨대 꼽아갖고 빨아먹는 겁니다. 그래갖고 변대 속에는 잎이 이게 동그랗게 말려 있잖아요. 한 군데만 빠르면은 이제 이 한 줄이 이렇게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증상이 좀 심하다. 그러면 요놈들이 크면서 양분이 이 위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식으로 끝에가 이렇게 하얗게 말려 들어가는 거고, 그나마 좀 적게 빨아먹었다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자국이 생기는 겁니다. 미성적에서는 요 먹놀이인데 생길 일은 없겠지만은
이제 이쪽 옥산이라든지 성산 이쪽 지역에서는 산 밑에 산에 그 낙엽, 구엽토 같은 데서 월동을 하거든요. 거기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특징이 낮에는 더워서 볏대 밑에서 이제 즙을 계속 빨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해질 무렵 좀 선선해지면은 잎 끝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방제를 언제 해야죠? 저녁에 해 지기 직전에 좀 선선해지면 그때 해야 효과가 생깁니다. 깨시무늬병. 깨시무늬병은 어쨌든 뭐 이삭거름 공급한다고 했는데, 자, 요런 포장 주변을 조심하셔야 돼요. 수로가 미성에도 지금 이렇게 포장이 안 돼 있는, 정비가 안 돼 있는 수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로 주변에는 반드시 이런 줄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깨시무늬병 가장 밀도가 높은 데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로 옆에 줄풀이 지금 벌써 여기도 잎이 좀 빨개지기 시작하죠. 이놈들이 이쪽으로 계속 바람 타고 이동합니다. 나중에 중반 8월 중순 이후 정도 되면 이놈들을 미리 제거를 해주셔야 이 인접 포장의 깨시무늬병 발병을 좀 예방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은 이 수로 옆에 붙은 데는 나중에 잎이 빨개요. 그리고 그 다음 필지로 이동하면은 주황색으로 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필지로 가면 노란색, 색이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이동했다는 게 눈에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티가 나요. 아무튼 수로, 정비 안 된 수로 잡초들 잘 제거를 하셔야 나중에 깨시무늬병 조금 피해를 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전공 준행병이라고 요건 아마 보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깨시무늬병하고 작용기장은 똑같아요. 비력이 없으면 발생이 되는데 깨시무늬병보다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늦게 나옵니다. 수확 직전에. 근데 작년에 온도가 좀 워낙 높다 보니까 좀 일찍 좀 발견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갈색 잎마름병, 이것도 이제 저희가 좀 주시는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지금 병이 나오지 않으시게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다행히 방제하면은 크게 뭐 문제 방지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그런 병입니다. 참고적으로 다듬만 하시고, 뭐 조직종은 참새 피해가 이렇게 뭐 나오는 거 뭐 당연하고, 흰잎마름병 아까 세균병은 흰잎마름병하고 세균벼알마름병 두 가지라고 했죠. 근데 지금 옥산 지역에서 한 3년 전부터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 보면은 흰잎마름병 나오면은 방제하신다고 그때는 이제 고성능 분무기로 약대 줄 갖고 들어가죠. 근데 방제를 하고 다 나와서 한 3일 있다 보면은 방제하러 들어갔는데 약대 이렇게 딱 타고 들어간 줄로 흰잎마름병이 더 번져 있어요. 방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벼 잎에 상처가 생겼을 때 거기로 세균들이 잘 침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드론으로 방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지금 옥산 지역에 계속 나오긴 하지만 주변으로 안 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제 방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많이 확산은 안 되고 있다.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홍명나방 작년에 비례가 없었고 변멸구도 마찬가지죠. 자, 벼애나방이 1학기 때하고 2학기 때하고 색깔이 이게 좀 다릅니다. 네, 여러분들 그냥 요 애나방을 홍명나방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얘네들은 잎을 직접 갉아먹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런 거 벼 잎 갉아먹은 거 많이 보셨죠? 요게 벼애나방 피해예요. 그나마 벼애나방은 이제 뭐 방제를 소극적으로 해도 크게 문제될 회초는 아니에요. 딱 8월 초까지만 이렇게 딱 잘라먹고 그 뒤로는 또 없어집니다. 벼에서는. 근데 요런 이제 포장에 자세히 살펴보면은 잎이 이렇게 잎벌레가 파먹은 것처럼, 바구미가 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또 증상들이 또 보이는데, 자, 이놈은 똑같이 이렇게 애나방 피해거든요. 근데 애벌레가 1년에서 5년까지 5살까지 이렇게 나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년에서 2년까지는 얘네들이 이빨이 없어요. 가지고 잎 표면을 갉아먹지는 못하고 살짝 정말 이렇게 빨아먹는 형태로 피해를 주고,
이제 3년 조금 어느 정도 끝나고서는 잎을 이렇게 직접 갉아먹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화명나방 아까 이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설명 생략하고요. 자, 이삭걸음도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요것만 잘 지켜주셔도, 자, 이삭걸음 줄 때 물을 먼저 넣어놓고 이삭걸음을 줘야 돼요? 아니면 이삭걸음을 주고 물을 넣어놓으셔야 합니까? 물을 넣고 네, 당연한 거죠. 자, 모든 식물체는 양분을 빨아먹으려면은 뿌리에서 빨아먹죠. 뭐 옆면으로 잎으로 빨아먹기도 해요. 근데 모든 양분은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돼야만이 작물체가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료 줘놓고 물 안 넣어놓으면 제가 뭔 수로 흡수를 해요? 그쵸? 비료 뿌려놓고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비료 주려면은 논에 들어가기 힘드니까 물을 막 그때까지 말리는 시기도 아니지만 억지로 막 말려요. 그리고 논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뿌려요. 그러고 나면 늦더라도 바로 물을 넣으셔야죠. 근데 여기는 안 넣으시는 거잖아요. 이삭걸음 힘들게 뿌려놓고 물 안 넣어놓으면 빨아먹지를 못해요. 걸음 이해되시죠? 이삭걸음 줄 시기는 사실 물이 항상 들어있는 시기입니다. 직접으로. 자, 이제 뭐 제 얘기는 거의 마지막인데 PLS 제도 뭐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어요.